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차기한 변호사입니다. 지소미아 폐기가 이제 불과 한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1월 22일 자정이면은 그 기간이 만료되어 폐기됩니다. 지난 9월, 10월 미국의 고위 인사들이 한국과 일본 사이의 지소미아는 연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리고 그 폐기는 한국과 일본에는 하등 이룰 것이 없고 북한, 중국, 러시아에게만 이룰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 강한 압박을 해왔을 때, 한간에서는 일본과의 관계는 그렇다 손치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또는 유지를 위해서 마지못해서 지소미아 기간을 연장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의 정책 노선을 보면 미국의 그러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 폐기로 간다, 이것을 확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미국의 국무부 장관, 합참의장,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등이 다 나서서 한국과 일본 사이의 지소미아가 연장되기를 바란다,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요구하는 미국 고위 인사의 면전에서 이걸 거부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상당한 앞으로의 파장을 몰고 올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이 미국의 세계 경영 전략에 동맹국으로서 참여를 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미국이 받아들일 공산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지난 6월 달에 미국과 한국 정상회담 시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인도퍼시픽 스트래티지에 한국이 적극 협조하겠다고 그렇게 발언했다. 그것이 미국의 국무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한국 언론에는 자세하게 소개가 되지 않았지만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에 그렇게 소개되어 있는 걸로 봐서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 시에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동은 이제 그와 전혀 다르게 하는 것이죠.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문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동맹관계, 동맹은 이 정부는 동맹 아니라고 하니까 어쨌든 한국과 일본과의 외교관계, 한국과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대해서 근저에서부터 흔드는 그런 정책 노선을 취하고 있어서 상당한 파장이 생길 것입니다. 일본에 찾아간 이낙연 총리가 한국은 대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다, 위반할 생각도 없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행동으로 그것을 위반하는 것을 보여줬죠. 대일 청구권 협정 3조에는 양국 정부나 양국 정부와 상대국 국민 사이에 대일 청구권 협정상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중재 절차에 의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미쓰비시하고 신일본 제철에 대한 징용 강부들의 배상 판결이 났을 때 일본 정부에서는 중재 절차에 가자, 대일 청구권 협정 3조에 따라서 중재 절차에 가자고 요구를 했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대법원의 판결에 간섭할 수 없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약상에 이 조약이 그 문제에 적용될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도 사실은 중재 재판에서 판단받아 볼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그걸 거부해버렸죠. 그리고 일본하고 해석을 달리해서 이제 종전에 또 우리나라가 처리해온 것과도 뒤집어서 그거를 협정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대일 청구권 협정을 존중하고 위반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행동으로는 무시를 해버린 것이죠. 물론 우리 정부는 지금 그거는 무시한 게 아니고 조약 위반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야 이제 말하고 일치를 하니까. 그러나 일본과 또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때에는 그것은 대일 청구권 제3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렇게 비판할 것입니다. 미국과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상 패권 전쟁을 하고 있죠. 무역 분쟁이라고 하지만 2018년 10월
펜스 부통령이 허드슨 연구소에서 연설을 해서 드러난 것처럼 미국은 지금 중국과 사이에 새로운 어떤 냉전 체제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무역 분쟁이 아니라 그 가치 질서, 생활 양식,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중국식 일당 독재와 유사 전체주의 체제를 세계에 퍼뜨리고 그러한 생활 양식을 퍼져나가는 것을 용인할 것이냐. 또는 자유민주주의, 개인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와 복수 정당제 등이 보장되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서구식 생활 스타일이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용인할 것이냐. 그 가치 판단과 가치 선택의 문제가 지금 제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펜스 부통령은 허드슨 연구소에서 연설을 통해서 중국에 대한 사실상의 어떤 냉전선언, 패권 경쟁 선언을 한 것이죠. 그 이후에 대만과 인도와 일본과 호주, 베트남, 필리핀 등과 군사훈련도 여러 나라와 같이 수시로 하면서 대중국 봉쇄 전략을 다시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지금 말로는 그 인도 퍼시픽 전략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이야기해놓고 행동으로는 거기서 완전히 발을 빼겠다고 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 약속했던 삼불 정책, 다시 말해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사드 배치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일본과 한미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거나 군사 동맹으로 발전한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 오히려 그 삼불 선언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형태, 그런 형세가 아닌가. 미국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둘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거 동맹에 대한 배려, 트럼프 대통령과 이 정부는 원래 좀 과거 정부에 비해서 동맹에 대한 배려가 적지요. 그런 상황에서 더욱더 일본과 비교해도 일본은 미국의 세계 전략에 적극 협조하는 나라, 한국은 미국의 세계 전략에 대해서 말로는 협조한다 그러면서 행동으로는 거꾸로 가는 나라,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면 방위비 분담 문제라든지 또는 한미 군사훈련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비용 부담을 적극적으로 한국에게 전가시키면서 한미 간의 갈등이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또는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그런 의견들이 이제 제기되어 나오면서 그것이 강화되어 나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지금 여당과 일부 야당 국회의원 47명이 미국의 지소미아 개정 압력에 대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한이 있더라도 강하게 나가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사실상 이제 그런 흐름에 첫 발작을 떼는 것이죠. 정부 여당 의원과 일부 야당 의원, 특히 야당 의원은 모르겠는데 정부 여당 의원에서까지 이제 그런 발언이 터지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어떤 불길한 전조를 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미묘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도의 국력,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인도나 또는 인도 중동쯤이나 중동이나 또는 아프리카쯤에 있다면 지역의 맹주 내지는 패권국가, 그 지역적인 어떤 맹주 국가라든지 굉장히 거기서 강국이겠죠. 그러나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보기에 따라서는 다르시겠지만 우리나라를 둘러싼 중국, 일본, 러시아는 경제 군사적으로 세계 2, 3, 4위를 달리는 그러한 강국들입니다. 이러한 강국에 둘러싸인 한국이 국가로서의 생존을 유지하고 또 지나친 국방비 지출을 하지 않으면서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려고 한다면 세계 제1위 경제 군사대국인 미국을 잘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비용이 적게 들며 또 바람직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과 틈을 벌리면서 중국에 다가간다고 하는 것은 거의 국가적으로 위기를 자초하는, 경제를 망치는 그러한 정책 노선입니다. 앞으로 이 정부가 어느 방향으로 국정을, 외교를 운영해 나갈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금 흐름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상당히 좋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소미아가 폐기되고
또 미국의 어떤 인도 퍼시픽 전략에 대해서 이제 발을 빼면서 갈등이 점점 고조되는 경우에는 과연 어떤 사태가 올지는 아무도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간에 말하는 외환, 실물, 금융 그런 어떤 위기가 다 닥쳐오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 그런 사태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미 간의 갈등이 만약에 심화되고 지정학적 어떤 불안 요인이 점점 가중이 된다고 한다면 정말 요번에 여당 의원들이 이야기하듯이 일부 또 여당과 야당 47명 의원이 요구하듯이 주한미군 철수 이런 이야기가 자주 거론되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어떤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이후에 생기는 파장은 일반인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클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관해서는 우익들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우려를 합니다. 필리핀에서 미군이 철수한 적도 있고 그때 양키 고음을 외쳤죠. 양키 고음을 외치니까 미국이 그래 그러면서 빼버린 적도 있습니다. 수백만에서. 그 다음에 한국의 경우에도 만약에 그런 사태가 생긴다면 지금 무기의 발달 수준이나 어떤 흐름에 비추어서 주한미군이 있으면 미국으로서는 기지를 활용해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으니까 비용을 좀 적게 들이고 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효과적이겠지만 주한미군이 없다고 해서 여기 군사기지가 없다고 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냐 또 그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무기가 워낙 발달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 격차는 상당히 벌어져 있으니까 그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게 됐을 때 한국이 과연 어떤 위기에 처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심각하게 논의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꿈꾸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 유튜버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당과 야당의 국회의원들, 당대표들 이런 분들이 나와서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1대1 또는 몇 대 몇 이렇게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고 그러면서 내용을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이 볼 수 있게 하고 그러면서 국민들의 어떤 정치 의식 수준이 좀 높아지고 고급 정보에 접하고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이 나라의 진로를 결정하는 그런 의사 형성에 좀 더 고급 정보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그런 나라가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기소권과 공소권이 뭔지도 구분도 못하면서 그것이 마치 별개인 양, 기소권과 공소권이 별개인 양 그 분리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이러면서 지금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있는데 정말 지켜보면서 좀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검찰개혁은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를 원칙으로 하는 그거를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공수처 법안이나 이런 것은 사실상 대통령이 검찰보다 더 센 기관을 하나 만들어서 완전히 손아귀에 쥐겠다고 하는 그걸 통해서 사실상 경찰 국가화, 게슈타포화된 조직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입법, 사법, 행정에 대해서 처벌권을 들고 겁을 줘서 공포정치로 나아가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거를 검찰개혁의 한 내용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있는 걸 보면서 상당히 안타깝고 우려스럽습니다. 어쨌든 지금 지소미아 문제가 앞으로 한 5일 남았는데 그 사이에 그나마 좀 해결의 물꼬를 터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만약에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그 이후에 외환금융 시장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